오늘 여러분과 함께 만날 작품은 20세기 모더니즘 문학의 거장 제임스 조이스의 대표 단편소설 에블린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이 지긋지긋한 직장만 그만두면 인생이 행복해질 텐데, 나를 갉아먹는 이 관계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내 마음이 편해질 텐데. 오늘의 주인공 에블린 역시 똑같은 마음으로 무거운 매일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술만 먹으면 폭언을 일삼는 아버지,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대신해 짊어진 무거운 살림, 그리고 직장에서 쏟아지는 차가운 눈총 속에서 그녀의 하루하루는 보약해 먼지더미처럼 가라앉고 있죠. 그런 에블린에게 어느 날 구원자 같은 남자 프랭크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머나먼 이국 땅 부에노스아이레스로 함께 탈출해 영원한 사랑을 시작하자고 속삭이죠. 오늘 밤 떠나는 야간 연락선 표는 이미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그의 손을 잡고 첫 발만 내디디면 이 지옥 같은 삶은 완전히 끝이 납니다. 평생을 갈망해온 자유의 문턱 앞에서 에블린은 과연 어떤 선택을 내리게 될까요? 그녀는 무거운 현실을 뒤로 한 채 새로운 바다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 차가운 저녁 어스름이 내려앉은 에블린의 방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에블린은 창가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 멀리 골목 위로 어스름한 저녁빛이 서서히 밀려드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창가 커튼에 머리를 기댄 채 숨을 들이쉴 때마다 뽀얗게 먼지가 앉은 크레톤천의 캐캐묵은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온몸을 짓누르는 고단함이 밀려왔죠. 그 무거운 몸을 기댄 채 멍하니 내려다본 길 위에는 지나가는 사람조차 드물어 한없이 쓸쓸할 뿐이었습니다. 저 아래 골목 끝자락에 사는 이웃 남자 하나가 집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보도를 규칙적으로 두드리던 남자의 발자국 소리는 새로 지은 빨간 벽돌집들 앞에 이르러 석탄재가 깔린 길을 바스락거리며 밟는 소리로 바뀌어 귓가에 조용히 흩어졌습니다. 창가 너머의 고요한 풍경을 멍하니 응시하는 순간 굳게 닫혀있던 시간의 문이 스르륵 열리며 어릴 적 기억들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예전에는 그 자리가 드넓은 빈터였습니다. 매일 저녁이면 동네 아이들이 다 함께 모여 흙먼지를 뒤집어쓰며 뛰놀곤 하던 곳이었죠. 언젠가 벨파스트에서 온 외지인이 그 땅을 통째로 사들였습니다. 이곳의 아담하고 낡은 갈색 집들과는 전혀 다른 번듯하고 반짝이는 지붕을 얹은 벽돌집들을 빼곡하게 지어 올렸죠. 그 시절 빈터에서는 참 많은 아이들이 어울려 놀았습니다. 디바인네와 워터스네, 던네 아이들, 다리가 불편해 늘 뒤처지던 꼬마 키오, 그리고 형제자매들까지 한데 어우러져 시간 가는 줄 몰랐죠. 큰오빠 어네스트만큼은 철이 들기엔 너무 자란 나이라 그 장난에 끼지 않았습니다. 간혹 아버지가 검은 가시나무 지팡이를 휘두르며 아이들을 빈터 밖으로 쫓아내려고 매서운 걸음으로 걸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길목을 지키던 꼬마 키오가 아저씨 온다 하고 목청껏 소리를 질러준 덕분에 미리 도망칠 수 있었죠. 돌이켜보면 그때는 참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그 무렵만 해도 아버지는 지금처럼 모질지 않았고 무엇보다
따뜻했던 어머니가 곁에 살아 계셨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은 야속하게도 무심히 흘러갔고 찬란했던 유년의 계절은 서서히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참 아득하게 먼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죠. 형제자매들과 함께 훌쩍 자라 어느새 어른이 되었고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늘 같이 뛰놀던 친구 티즈던도 눈을 감았으며 워터슨의 식구들은 고향인 영국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완전히 변해버렸죠. 이제는 내가 떠나야 할 차례였습니다. 정든 골목을 먼저 떠나간 사람들처럼 이 오랜 안식처이자 굴레였던 집을 등지고 먼 길을 떠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집, 참으로 질기고도 서글픈 이름이었습니다.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는 그 단어를 가만히 마음속 깊이 그려보며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먼지를 쓸어내고 닦아주었던 손때 묻은 집기들이 하나하나 눈에 들어왔죠. 이 지긋지긋한 먼지들은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끊임없이 날아와 쌓이는지 닦을 때마다 참 알 수 없는 노릇이라 생각하곤 했습니다. 평생을 함께 할 줄만 알았지 이토록 허망하게 헤어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물건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익숙한 것들을 마주하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문득 머릿속을 스쳤죠. 방 한 구석에는 쓸쓸히 방치된 낡은 풍금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쪽 벽에는 마르가리타 수녀에게 약속을 건네는 예수님의 채색 성화가 걸려 있었고 바로 옆에는 누렇게 빛이 바랜 신부님의 사진이 걸려 있었죠. 수년 동안 매주 사진의 먼지를 쓸어내면서도 끝내 저 신부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학창시절 친하게 지내던 친구였다는 사실만 어렴풋이 알고 있을 뿐이었죠. 간혹 집에 찾아온 손님에게 아버지가 그 사진을 가리킬 때면 늘 무심히 한마디 던지고는 대수롭지 않게 지나쳐버리곤 했습니다. 그 친구 지금은 멜버른에 있네. 아버지가 흘린 무심한 말소리가 사그라지자 차가운 현실의 바람이 다시금 가슴 한구석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신부님처럼 멀리 가버리겠다는 듯 나 역시 마침내 이곳을 떠나 정든 집을 완전히 등지기로 프랭크와 약속을 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현명한 선택이었을까요? 마음속으로 가만히 득실을 따져보며 깊은 저울질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고단한 삶이라 해도 이 집에는 비바람을 피할 지붕이 있었고 삼시세끼 먹을 수 있는 따뜻한 밥이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평생을 한 동네에서 마주하며 살아온 낯익은 이웃들도 늘 곁에 있었죠. 물론 집안일이든 상점일이든 매일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도록 일해야 하는 고단한 나날의 연속이기는 했지만요. 만약 이대로 모든 것을 내던지고 사라진다면 정들었던 상점 사람들은 자신을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요? 낯선 남자와 눈이 맞아 몰래 도망쳤다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다들 뭐라고 수근거릴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 고지식한 애가 미쳤지, 참 바보 같은 짓을 했다며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곧바로 신문 구인 광고를 내어 빈자리를 채우겠죠. 특히 개번은 눈엣가시 같던 자신이 사라졌다며 무척이나 좋아할 것이 뻔했습니다.
평소에도 사사건건 괴롭히지 못해 안달이었는데 특히 남의 이목이 쏠리는 자리에서는 보란 듯이 꼬투리를 잡고 날카로운 잔소리를 퍼붓곤 했으니까요. 에블린 씨, 여기 손님들이 기다리시는 게 안 보여요? 에블린, 부탁이니까 제발 민첩하게 좀 움직여요. 그러니 그 지긋지긋한 일터를 그만두게 된다고 해서 아쉬움 가득한 눈물 따위는 단 한 방울도 흘릴 리 없었죠. 하지만 머남은 미지의 이국 땅에 마련돼 새 보금자리에서는 결코 그런 서러운 일을 겪지 않아도 될 터였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한 남자의 당당한 아내로 살아갈 터였습니다. 온전한 자신만의 삶을 지키며 말이죠. 사람들도 이제는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번듯하게 존중해 줄 것입니다. 어머니가 평생을 견뎌내야 했던 그 비참한 삶을 결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눈부신 이국의 꿈에서 깨어나 마주한 현실의 방 안에는 여전히 무거운 공포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나는 19살이 훌쩍 넘었건만 아직도 불쑥불쑥 치밀어 오르는 아버지의 폭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내몰리곤 했습니다. 가슴이 세차게 뛰고 숨이 가빠오는 불치병 같은 심장의 떨림도 결국 그 깊은 공포에서 비롯된 것임을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어릴 때는 여자아이라는 이유로 오빠들이 혹독하게 매를 맞을 때만큼 모진 매질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노골적으로 신체적 위협을 일삼기 시작했죠. 돌아가신 어머니를 보아서 그동안 참아준 것이라며 조만간 가만두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기 일쑤였습니다. 이제 집안에는 자신을 지켜줄 보호막이 단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가장 의지가 되던 큰오빠 어네스트는 세상을 떠났고 교회 장시기를 하는 해리 오빠마저 늘 지방 출장길에 올라 집을 비우기 십산이었으니까요. 달력이 넘어가고 토요일 밤이 찾아올 때마다 집안은 어김없이 숨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이곤 했습니다. 매번 벌어지는 생활비 실랑이는 자신의 진을 무력하게 빼놓았습니다. 자신이 버는 주급을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고 고스란히 바쳤고 해리 오빠 역시 타지에서 붙일 수 있는 한 돈을 보태 보냈습니다. 늘 가장 큰 장벽은 아버지에게서 집안 살림에 쓸 생활비를 받아내는 일이었습니다. 술기운이 가득 오른 아버지는 매섭게 다그치며 폭언을 늘어놓기 일쑤였죠. 네가 돈을 허투루 쓰고 다닌다. 살림할 줄도 모르는 멍청한 년이다 라고 말하며 온갖 험악한 독설을 쏟아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속을 들쑤셔 놓은 뒤에야 마지못해 돈을 무심히 던져주며 일요일 저녁거리는 살 생각이 있느냐고 시비를 걸듯 묻곤 했습니다. 아버지가 던져준 돈을 손에 쥔 순간부터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급해졌습니다. 한밤중에 서둘러 밖으로 뛰어나가 시장을 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두컴컴한 장터의 인파 속을 헤집고 다니며 검은 가죽 지갑을 품에 꼭 껴안았습니다. 가까스로 장을 보고 나면 무거운 찬거리를 한가득 짊어진 채 밤이 깊어서야 녹초가 되어 집으로 돌아오곤 했죠.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대신해 남겨진 두 어린 동생들이 제때 밥은 챙겨 먹는지 학교에는 거르지 않고 잘 다니는지 하나하나 보살펴야 했습니다. 금방이라도 깨질 듯 위태로운 집안 살림을 간신히 이어붙이는 것은
온전히 자신만의 몫이었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거친 수음을 고르다 가만히 자각해보면 여전히 어두운 창가에 홀로 앉아 흔들리는 자신이 보였습니다. 참으로 고된 일이었고 억척스러운 날들이었죠. 하지만 막상 이 모든 굴레를 털어버리고 떠날 순간이 닥쳤습니다. 참 이상하게도 이 고단한 삶마저 완전히 저버릴 수 없을 만큼 가슴 저미는 애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나는 프랭크의 손을 잡고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디려 하고 있었습니다. 프랭크는 참 친절하고 남자다웠으며 활달하고 속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밤 야간 연락선을 타고 멀리 떠나기로 약속되어 있었죠. 먼 이국 땅인 부에노스아이레스에는 이미 나를 위해 아늑한 보금자리가 마련되어 있었고 그곳에서 프랭크의 아내로 새 출발을 할 참이었습니다. 프랭크를 처음 만났던 날이 눈앞에 선합니다. 불과 몇 주 전 일처럼 생생했죠. 프랭크는 에블린이 자주 오가던 길목의 큰 대로변 하숙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 비스듬히 기대 서 있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책 넓은 모자를 머리 뒤로 슬쩍 넘겨 쓰고는 바람에 헝클어진 머리칼 사이로 구릿빛 얼굴을 드러내며 가만히 미소 짓던 청년의 모습을요. 그날 이후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프랭크는 매일 저녁 퇴근 시간이 되면 내가 일하는 상점 앞에서 기다렸다가 집까지 다정하게 발걸음을 맞추며 배웅해 주곤 했습니다. 한 번은 프랭크의 손에 이끌려 오페라 보헤미안 거를 보러 간 적도 있었습니다. 평생 가본 적 없는 극장의 낯설고 화려한 특별석에 나란히 앉아 있자니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 가슴이 온통 설렘으로 부풀어 올랐었죠. 프랭크는 음악을 무척이나 사랑했고 감미로운 목소리로 노래도 제법 잘 불렀습니다. 둠메에는 벌써 우리가 연애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프랭크가 일부러 들으라는 듯 선원을 사랑하는 처녀라는 구절을 흥얼거릴 때면 에블린은 부끄러우면서도 왠지 모를 달콤한 설렘에 귓가까지 붉어지곤 했습니다. 장난기 가득한 얼굴로 자신을 포펜스라는 애칭으로 불러주던 프랭크의 다정한 목소리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에게도 의지할 수 있는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사실 자체가 신나고 짜릿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속에는 프랭크라는 사람 자체가 깊이 들어앉기 시작했습니다. 프랭크는 밤마다 머나먼 이국 땅에 흥미진진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았습니다. 캐나다행 앨런 라인 선박에서 한 달에 단돈 1파운드를 받던 꼬마 가판원으로 시작해 모진 풍파를 견디며 살아온 단단한 삶의 궤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이야기들이었죠. 그동안 거쳐온 수많은 배의 이름과 뱃길을 줄줄이 읊조릴 때면 프랭크의 눈빛은 유난히 반짝였습니다. 거친 마젤란 해협을 뚫고 항해했던 아찔한 무용담이며 남반구 끝자락에 산다는 무시무시한 파타고니아 원주민들의 신비로운 일화들을 들려줄 때면 에블린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었습니다. 갖은 고생 끝에 이제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제법 탄탄하게 자리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저 고향 땅 냄새를 맡으며 푹 쉬기 위해 잠시 휴가를 내고 건너온 것이었죠.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결국 두 사람의 관계를 아버지가 눈치채고야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노발대발하며 프랭크의 푸자도 꺼내지 못하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내 그 뱃놈 녀석들 속내를 모를 줄 알고 하나같이 믿을 구석이라곤 눈꼽만큼도 없는 작자들이야. 급기야 어느 날 아버지는 프랭크를 마주치자마자 한판 크게 멱살잡이를 벌였습니다. 그 살벌한 다툼이 있은 뒤로 에블린은 소중한 연인을 숨죽여가며 몰래 숨어서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난 기억을 아스라이 헤매다 눈을 뜨니 어느새 길가에는 저녁 어둠이 한층 더 짙어져 있었습니다. 내 무릎 위에 조용히 포개어둔 흰 편지 봉투 2장도 점차 어스름 속으로 흐릿하게 묻혀갔죠. 하나는 오빠 해리에게, 다른 하나는 아버지에게 남기는 편지였습니다. 비록 가장 아끼던 이는 세상을 떠난 어네스트 오빠였지만 해리 오빠 역시 참 좋아했습니다. 무릎 위의 편지들을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자니 최근 들어 부쩍 늙고 야위어 가던 아버지의 모습이 자꾸만 눈에 밟혔습니다. 요즘 따라 아버지가 많이 늙어 보인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자신이 떠나고 나면 그 빈자리를 몹시도 그리워할 터였죠. 아버지는 가끔 참 다정한 구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 전 몸져 누워 온종일 일어나지 못했을 때 벽난로가에서 따뜻한 토스트를 구워다 주며 무서운 이야기책을 나긋나긋 읽어주기도 했었죠. 어머니가 살아계시던 시절 온 가족이 다 함께 호스 언덕으로 소풍을 떠났던 추억도 있습니다. 그때 어린 우리들을 웃겨주려고 어머니의 모자를 우스꽝스럽게 뒤집었었던 아버지의 쾌활한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째깍거리는 시간의 틈새로 저 먼 길가 아래쪽에서부터 귀에 익은 선율이 조용히 흘러들기 시작했습니다. 약속 시각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지만 나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움직일 줄 몰랐죠. 커튼에 이마를 기댄 채 뽀얗게 먼지 앉은 크레톤 천의 캐캐 묵은 냄새를 가만히 들이쉬고만 있었습니다. 골목 아래에서 들려오는 거리 약사의 오르간 소리는 가슴 깊은 곳을 울리는 익숙한 선율이었습니다. 하필 운명과도 같은 이 밤에 그 멜로디가 들려와 세상을 떠난 어머니와의 약속을 다시금 흔들어 깨우다니 참으로 기묘한 우연이었죠. 힘 닿는 데까지 이 가정을 온전히 지켜내겠다며 어머니의 마지막 길을 지키며 했던 그 무거운 다짐을 말입니다. 어머니가 병상에서 마지막으로 신음하던 그 고통스러운 밤이 어제처럼 생생히 되살아났습니다. 다시 한번 복도 건너편에 답답하고 어두컴컴한 병실 안에 쓸쓸히 서 있는 기분이 들었죠. 그날도 창밖에서는 이탈리아풍의 애달픈 오르간 선율이 애처롭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알아누워 계신 방이 시끄러우니 당장 가라며 아버지가 밖에 나가 거리 약사에게 6펜스를 쥐어주어 돌려보내던 일도 기억났습니다. 그렇게 소란을 피워대던 악사를 쫓아내고는 화가 잔뜩 난 채 어머니가 누워 계신 방으로 씩씩거리며 다시 들어와 쏘아붙이던 말했었죠. 빌어먹을 이탈리안 놈들 같으니 왜 남의 나라까지 기어들어와서 난리야? 기억 속 아버지가 내뱉던 그 화풀이 소리가 점차 사그라들었습니다. 이내 어머니의 처량하고 비참했던 평생의 삶이 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없이 자잘한 희생만을 강요당하다가 결국에는 정신을 놓은 채 외롭게 생을 마감해야 했던 가련한 셈이었습니다.
즐거운 날들 끝에는 결국 고통뿐이라며 잔인한 운명을 울부짖던 마지막 독백이었을까요? 숨을 거두기 직전 어머니가 집요하게 되풀이하던 기괴한 외침이 귓가에 되살아나자 나는 몸소리를 쳤습니다. 데레반 세란, 데레반 세란. 그 목소리가 다시 생각났습니다. 데레반 세란이라는 말은 즐거움의 끝은 결국 고통뿐이라는 슬픈 유언이었습니다. 나는 이 숨막히는 지옥 같은 굴레에서 당장 벗어나야만 했습니다. 오직 프랭크만이 자신을 이 파멸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줄 것 같았습니다. 그는 분명 나에게 새로운 삶을 불어넣어 줄 것이고 어쩌면 평생 느껴보지 못한 따뜻한 사랑까지도 아낌없이 안겨줄 터였습니다. 정말 사람답게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내가 대체 왜 평생을 몸부림치며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나에게도 남들처럼 행복해질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이제 프랭크가 그 든든한 팔로 나를 끌어안아 그 따뜻한 품 안으로 온전히 감싸 안아줄 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프랭크가 나를 이 고단한 삶에서 구원해 줄 겁니다. 어느새 노스월 선착장에 다다랐을 때 나는 북적이는 인파 속에 망연자실 서 있었습니다. 사방에서 밀려드는 사람들의 물결에 내 가녀린 몸이 이리저리 휘청거렸죠. 프랭크가 내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프랭크는 나에게 무슨 말인가를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었지만 내 귀에는 그저 어지러운 잡음으로만 맴돌 뿐이었죠. 승선권에 대해 똑같은 말을 몇 번이고 되풀이하는 프랭크의 입술 모양만 나는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겨우 시선을 돌려 주변을 둘러보니 선착장은 누런 갈색 배낭을 맨 군인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창고에 활짝 열린 넓은 문틈 너머로 부돛과 암벽에 바짝 정박해 있는 거대한 여객선의 검은 형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여객선의 둥근 선창들마다 노란 불빛을 어스름하게 뿜어내고 있었죠. 프랭크가 계속해서 무어라 말을 건네치면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 뺨은 이미 차갑게 식어가며 핏기가 싹 가시고 있었죠.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곤외의 미로 속에서 헤매며 나는 마음속으로 오직 신에게만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부디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달라고, 내가 지켜야 할 진정한 의무가 무엇인지 제발 알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때 자욱한 밤안개 너머로 여객선의 길고 애달픈 경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처량한 울림은 굳어버린 발걸음을 재촉하며 당장 내일의 눈앞에 펼쳐질 아득한 심연의 바다를 그려보게 만들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프랭크와 함께 저 끝없는 바다를 건너 부에노스아이레스를 향해 나아갈 터였습니다. 이미 표는 마련되었고 되돌릴 수 없는 예약이 완료된 상태였죠. 자신을 위해 그 모든 준비를 마친 그를 두고 이제 와서 감히 발길을 돌릴 수 있단 말입니까? 가슴을 후벼 파는 고뇌는 급기야 뱃속을 울렁거리게 만들며 지독한 메스꺼움으로 번졌습니다. 밀려드는 구역질을 참아내며 소리 없는 비명처럼 간절한 기도를 입술로 끊임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출항을 알리는 종소리가
내 심장을 거세게 내리쳤습니다. 프랭크가 내 손에 다급하게 움켜쥐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에블린, 어서 가자. 어서. 온 세상의 거친 바다가 한꺼번에 해일처럼 밀려와 내 가슴 속에서 소용돌이 치는 듯 했습니다. 프랭크가 나를 그 거대한 심연 속으로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그 차가운 바닷속에 빠져 영영 숨이 막혀 죽어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죽기 살기로 철제 차단기 난간을 두 손으로 굳게 움켜잡았습니다. 빨리 와, 에블렌. 아니, 난 도저히 안 되겠어.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나는 난간 쇠창살을 필사적으로 부여잡은 채 사방을 집어삼킬 듯 들이치는 시면의 바다 한가운데서 고통 섞인 비명을 내질렀습니다. 에블린, 어서 가자. 프랭크는 이미 차단기 저편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나에게 같이 가자며 절박하게 손을 흔들며 외치고 있었죠. 주변 군인들이 길을 막지 말고 빨리 움직이라며 거칠게 프랭크를 떠밀어댔지만 프랭크는 목이 터져라 내 이름을 부르짖었습니다. 나는 그저 핏기 없는 하얀 얼굴로 저편에 선 프랭크를 가만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마치 덫에 걸려 제 운명을 받아들인 아무 저항조차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한 마리 짐승처럼 말입니다. 내 텅 빈 눈망울 속에는 프랭크를 향한 사랑도 안타까운 작별의 슬픔도 심지어 일말의 온기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갑고 고요한 공허함만이 가득 고여있을 뿐이었습니다. 단편소설 에블린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마지막 순간 프랭크의 목소리를 뒤로 한 채 철제 난간을 죽기 살기로 움켜쥔 에블린의 텅 빈 눈망울을 마주하셨을 때 가슴 한구석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을 느끼셨을 겁니다. 이 소설은 따뜻한 감동도 아름다운 여운도 그렇다고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명확한 교훈도 없이 소설은 지독하리만큼 차갑고 먹먹하게 끝이 납니다. 탈출의 문턱에서 마치 덫에 걸린 동물처럼 굳어버린 에블린의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안타까운 탄식을 내뱉은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작가 제임스 조이스는 이 허망하고도 숨막히는 결말을 통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작가는 당시 아일랜드 사회를 지배하던 거대한 마비, 페럴리스의 상태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우리를 옥죄는 진짜 무서운 사슬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벽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나를 길들여온 익숙한 가스라이팅,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죄책감, 그리고 낯선 미래에 대한 날 것 그대로의 공포지요. 그 보이지 않는 사슬이 우리를 제자리에 꽁꽁 묶어버린다는 사실을 에블린의 마비된 몸을 통해 지극히 현실적으로 그려낸 것입니다. 에블린의 입장에서 가만히 숨을 골라봅니다. 그녀에게 프랭크의 손을 잡고 나아가는 바다는 달콤한 구원의 통로가 아니라 자신을 집어삼킬 듯 들이치는 거대한 심연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매일 먼지를 쓸어내야 하는 고단한 일상이 비록 지옥 같을지언정 정체를 알 수 없는 거친 풍랑 속으로 뛰어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안전하다고 본능적으로 믿어버린 것이죠. 변화를 꿈꾸며 수없이 탈출을 되뇌지만 막상 기회가 눈앞에 다가왔을 때 두려움에 발이 묶여버리는 경험.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저마다의 철제 난간을 움켜준 채 에블린과 같은
텅 빈 눈빛으로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익숙한 불행 뒤에 숨을 것인가? 아니면 두렵더라도 시면의 바다로 기꺼이 뛰어들 것인가? 에블린이 남긴 그 차가운 침묵은 이제 우리의 가슴 속에서 묵직한 질문이 되어 째깍거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책방이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